요즘 문재인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성장률보다 GDP보다 삶의 질이다. 자, OECD의 사무총장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의례적으로 한국 경제 괜찮은 성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문은 성장률 GDP보다 삶의 질이다. 언뜻 들으면 이제 성장할 만큼 했고 GDP도 올릴 만큼 올려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걸 따져야 된다 했고, OECD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한국 경제가 참 잘 돌아간다라고 칭찬한 걸로 보입니다. 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어제 이 청와대에 와서 문재인을 만나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문재인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본인이 아들이 취업도 잘하고 교수도 될라 하고 더 나아가서 양산에 아주 그냥 전원에 좋은 주택도 지어놓고 또 대통령까지 하면서 외유 다니고 하니까 그야말로 삶의 질이 다 국민들이 본인처럼 높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OECD 세계 포럼이 오늘부터 국내에서 열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OECD 사무총장이 세계 기구의 책임자니까 방한을 했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을 만났는데, 자, 거기에 GDP나 성장률보다 삶의 질의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보통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복지가 잘 갖춰져 있고 다만 사회가 성장하지는 않지요. GDP가. 성장률은 거의 제로나 1% 수준이고, 그리고 GDP에 별로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가를 가리는 나라에서나 써야 될 말을 감히 한국의 대통령이 쓰고 있습니다. 자, 참 기가 차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서요, 이제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 사람은 어느 세계에 사는 사람인가? 양말을 신어도 뭡니까? 이 아르마니 양말을 신는다. 근데 작아다. 좌우간 집에 있는 무슨 체어도 비싼 거다 하니 어떻게 무슨 이 모델 하우스 폐업할 때 싸게 샀니 어쩌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이 삶의 질이 넘치는 세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세상이 삶의 질이 넘칩니까? 한국 사회에? 자, OECD 사무총장이 세계는 안 좋은 뉴스지만은 한국에는 좋은 뉴스가 있다. OECD 경제 전망에서 한국 부분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18 2.7%, 2019 2.8, 2020 2.9로 성장이 전망된다. GDP 성장률이 아주 괜찮은 성적이다. 이자도 어디 가서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나사가 풀린 양놈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은 4%로 예측됐는데 지금은 3.5%로 6개월 만에 0.5나 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는데 그냥 한국 대통령 앞에서 해준 덕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은 한국은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무역이 위축되면 하강에 돌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어쨌거나 삶의 질 운운하는 말이 제가 굳이 반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었지만은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삶의 질에 대해서 다루는 몇 가지 이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올해 4월 25일 날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인의 삶의 질 나쁘다. OECD 국가 중에 하위 수준이다. 35개국 중에서 32등이다. 한국의 사회 여건의 삶의 질 기여가 0.92배밖에 안 돼서 OECD 평균 1.68을 크게 하회해서 35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터키, 헝가리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사회 여건의 기여가 가장 큰 나라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제가 아까 말한 나라들 여기 두 개나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국인이 삶의 질이 최근 5년간에 OECD 35개국 중에서 29등을 했는데 이제 더 내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조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한 달 전쯤에 글로벌 연구재단이 조사한 웰빙 지수에서 세계 23개국을 조사를 해서 삶의 질을 따졌는데 한국인들이 자신의 삶의 질이 가장 낮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지수나 삶의 질을 비교하는 모든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늘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 사회관계, 가족관계, 재정, 직장 이렇게 5개 부분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서 종합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한국인의 웰빙 지수가 100점 만점에 51.7, 숫자로만 봐도 딱 낙제점인 겁니다. 인도가 1위로 70.4, 세계 평균이 61.2예요. 자, 인도가 1위라는 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인도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지옥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삶의 고통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30대, 4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이 30, 40대가 양육, 부모 부양에 대한 불안, 이런 거, 또 이 30, 40대 중에 요즘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고 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또 통계청이 얼마 전에 조사한 한국인의 삶의 질이 가족이나 공동체 영역은 10년 전보다도 더 퇴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10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10년 뒤에 얼마냐 이래 봤을 때 가족이나 공동체 지수가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한국인이 전부 흩어져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 자, 한국인 중에 돈이 없으면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 올해 조사 내용들인데 또 문체부가 삶의 질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까 평균 6.4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확실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삶의 질이 이렇게 낮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져야 될 건데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대학생들한테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사활을 건 전쟁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전부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조사해 보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신뢰가 거의 발바닥인데 각자가 알아서 무한 경쟁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야기, 창문 없는 한평 원룸에 살며 쓰리잡을 뛰어도 희망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빈곤층의 피난처 고시원에서 만난 경제 난민들. 얼마 전에 종로에 국일 고시원인가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사망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돈 없고 힘 없고 막판까지 몰린 사람들의 죽음은 화제도 되지 못하고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억울하다라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그 가족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요즘 이 서울 신림역,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주로 많이 술 먹으러 다녔던 신림역 주변에는 고시 준비생이 아닌 경제 난민들이 고시원이라는 이름의 장소에 북적거리는데, 이곳을 비롯해 수도권 고시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명예퇴직한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난 5, 60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출현한 20, 30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인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삶의 질이란 말을 언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성을 해보길 바랍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대한민국에서 월 20만 원으로 추위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고시원이라는 거죠. 최근에 종로 이런 고시원 화재 이후에 빈곤층의 열악한 주거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 전국에 5,800개의 고시원이 있고 여기마다 한 40개 정도 있다고 보면 한 23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고, 유사한 미등록 유사 고시원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지금 장기화하면서 머지않아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신호가 넘쳐나는데요. 이 경제 재난 때는 저소득 빈곤층이 더 타격을 제일 앞에서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다시 어려워지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시원도 못 있고 노숙자가 되거나 또 고시원으로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대폭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 이 사회가 개인 능력이나 실력의 차이를 넘어서서 경제 위기가 초래한 사회 경제 구조적 가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실종되고 절망에 익숙한 고시원 사람들이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서울의 한 고시원은 시설 수준과 방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평균적인 고시원입니다. 약 85평 면적의 건물에 43개의 원룸이 삐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바닥 평수가 85평인데 한 개 층에 43개가 들어있다면 고시원 한 개당 2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복도 빼고 뭐 빼고 이러면요. 그래서 방 하나의 면적이 최저 1평이고 가장 넓은 방이 이제 1평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는 1평짜리 방은 20만 원, 창문이 달린 그 다음에 이 5평방 미터 1평 반이 좀 넘는 방은 28만 원이에요. 8만 원이 이렇게 크게 좌우합니다. 자, 이 고시원에는 지금 여성 3명 포함 32명이 사는데 절반이 하루 6, 7만 원을 받는 공사장 인부 일용직이라는 거예요. 일반 직장을 다니더라도 대부분 200만 원 버는 게 최대치고 여성 중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시원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자, 한 30대 김 씨는 34살인데요. 한 평짜리 창문이 없는 원룸에 사는데 벽에 세처가 3개 걸려 있고 창문이 없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는데 뜻대로 안 된다. IMF 당시에 민영화된 모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한때는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하던 자기가 귀국을 해야 됐고 군복무 이후 부산에서 상경할 때만 해도 꿈이 있어서 방과 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막상 서울에 와보니 기댈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너무 배가 고파 피를 팔아 햄버거 2개와 바꿔 허기를 달랜 적도 있고 7년째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 고시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주인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사람도 봤다. 종로 9길 고시원 화재 이후 담배 자주 피우는 사람은 쫓겨났다. 자기는 쓰리잡을 뛰고 있다. 모 기관에 다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렇게 대학을 좀 다녀서 외국인을 상대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온라인 강사 알바도 하고 또 법정에서 영어 통역사로도 일하는데 밑에 2개 다 고정 수입은 아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매월 70만 원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면 혼자 사는데 저축할 엄두가 안 난다.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조금만 늦어도 공동으로 샤워실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샤워실을 못 쓰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고시원에 매일 아침 6시를 전후해서 화장실 2개와 샤워실 3개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러겠죠. 43명이 화장실을 2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5시 반에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잠이 부족해 임산부석에 앉아서 잘 때도 있고 그렇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가 외부 도움 없이 집안 도움 없이 일러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만 한다. 능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빈부격차도 극심하다. 고시원에 나 같은 빈자들이 몰려와서 전전하고 겨울에 난방도 미지근하다. 우리 사회의 최하층 젊은이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7년간을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한 번도 일터에 지각하지 않았고 죽도록 일했지만은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법도 지켜왔다. 그런데 이게 뭔가 30대인데 내가 한국 사회가 불평하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위로 올라갈 사다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난한 이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연애도 결혼도 꿈도 못 꾸고 내일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기대도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한다. 자, 또 다른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시원 화재 때도 살았지만은 경제 위기가 불안한 50대 박모 씨. 자, 이 사람 부산에서 수산업을 하다가 한때는 사장이었어요.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선박 4척에 선원 등 직원만 130명이고 연 매출이 32억이었는데 IMF 당시에 지방의 중소기업 하던 자기 같은 사람이 치명타를 맞았다.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현금이 돌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재기를 위해 굴비 오징어 유통 합작회사를 중국과 함께 만들었지만은 5년 만에 망해버렸고, 자, 정부로부터 받은 선박융자, 은행권 채무, IMF 부도 때 생긴 채무 15억이 이자 빼고 원금만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괴롭히고 있어. 부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은행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환멸을 느껴 고향으로 가서 10년간 농업과 수산물 판매업을 하다 지난해 초 재기를 위해 상경을 했고 건강식품 판매로 월 150에서 200만 원을 건건히 벌며 생활하다가 9길 고시원에서 화재를 당해 그나마 일을 못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더 주고 창문을 있는 집에 묵어서 창문 있는 방에 묵어서 그나마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서 살았다. 소방의 날에 난 화재에 살아남은 나는 11월 9일을 제2 생일로 만들기로 했는데 내년에 또 다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우울한 전망을 들어서 참 우울하다. 이렇게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 위기다. 정치인 중에 자기 힘으로 빽바라지게 돈 벌어본 사람 몇 명이나 있냐.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큰소리가 친다. 다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인들 정신 좀 차려라. 자, 이랬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IMF와 금융위기 이후 빚 갚으며 청춘 다 보낸 60대 이상돈 씨, 63살이에요. 서울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74년에
유명 시중은행의 은행원으로 24년간을 일했답니다. 한 번도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중 12년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누볐고, 월급의 3배를 받고 신설은행의 스카우트도 됐는데, IMF가 터지면서 국가 부도가 났고, 지점장으로 일하던 98년 은행 합병 와중에 졸지에 명퇴 처리됐고, 실업급여도 못 받았고, 부실 대출 책임을 뒤집어 쓰며 10억 정도를 물어내야 됐고, 중소기업 지원 잘한다고 상을 주던 은행이 뒤늦게 책임을 물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이 잠실에 이름난 중산층 거주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았는데, 명퇴 이후로 아파트와 땅까지 다 처분하고 강북의 달동로로 이사를 했고, 골프방만 치던 강남 사모님이던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듬해에는 설상가상으로 지인한테 사기까지 당했고, IMF 이후에 이런 작은 건축회사 대표로 일하면서 재기를 노렸다. 은행 다녔으니까 또 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갔겠죠. 근데 소규모 이 건축회사 일하던 중에 건물 주차장 공사를 맞았던 후배가 공사 대금 중 6억을 들고 날라버렸고, 그래서 이 빚과 세금 6억이 자기 책임이었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고, 또 악덕 건축업자로 모는 바람에 차라리 죽고 싶었고, 그래서 집에 있을 면목이 없어서 2009년에 집을 나왔다. 편의점 알바, 군밤 장수, 부동산 중개소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2013년에는 과로로 몸이 망가졌고, 북한산으로 갔다가 이대로 죽을 게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살려고 했다. 자, 정부는 나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딸들이 어려울 때 격려를 해줬는데, 막내 딸에게 미안해서 대학 공부는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월 150만 원을 딸한테 보내줬다. 그런데 7년 동안 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2011년부터 7년째 고시원에 산다. 고시원 관리를 도와주면서 그래도 조금 남보다 큰 한 평 반짜리에 잠을 자는데, 9.1 고시원 이후에 불이 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 고시원이 한번 불이 나면 탈출해서 살기가 어렵다. 전부 합판이고, 그래서 고시원에 불 나면 죽는다고 입을 모으는데, 자, 고시원에 이 관리원도 하고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한 300 정도를 버는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빚을 다 갚다가 청춘을 보냈고, 건축회사 법인 대표 자격으로 체납된 세금이 아직 1억이나 남았다. 그나마 나는 이 최악에서 90% 정도는 벗어나고 있다 생각을 한다. 촛불 시위에도 참여했고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그렇게 안 봤는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시행을 보니 포퓰리즘이 심해진다. 다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지금처럼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3의 위기가 올 거고, 가난한 국민이 힘든 것도 모르고 남북 관계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문제다. 내치와 민생 경제가 우선이다. 자, 고시원에서 만난 이 경제 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투자자에게 피난처가 없다면서 올해 주식 채권 원유 모든 자산이 다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커져가고 있다. 전 세계로요. 자, 그래서 내년 시장 전망도 매우 어두워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정시에 10대 그룹이 1년 새 시가총액 195조를 지금 날렸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제가 그렇게 비트코인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4,000달러도 뚫려서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요, 아직도 북한 입에 달고 살고, 이 나라 국민들 중에서 고시원에만 사는 사람이 50만 명이라면 그들의
남아있는 가족들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이요. 빈곤층이 저는 1,0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는 빈곤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대 예산을 편성해서 세금으로 뜯어내려고 하고 아직도 최저임금이고 어떻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최저임금이고 주 52시간 이걸 안 한다 해도 한국 경제는 못 살아납니다. 이제 와가지고 무슨 규제를 완화한다고 살 것 같습니까? 이제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분노가요. 문재인 대통령 되라고 사실상 촛불 들었던 이 분노가 나중에는 문재인 쫓아낸다고 횃불로 이렇게 커질 거라는 겁니다. 이걸 모른 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외유 다닌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이 정권이요. 정말로 수습이 불가능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이나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이야기를 해요. 삶의 질이 그냥 고시원에 간 사람 보고 삶의 질을 물으면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삶의 질을 언급을 해요. 고시원뿐만 아니에요. 달 동네 살거나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하루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한테 삶의 질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삶의 질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가. 저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정권이 아니다 생각합니다.